안녕하세요. 나랏밥과 고봉밥을 먹고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30대 여자 소개치곤 너무 투박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저를 소개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나랏밥 먹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매일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고봉밥이 절 살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가족이란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주신 정말 감사한 분이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남들한테는 다 있는 게 저한테는 없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외롭게 커온 저한테 가족은 가장 지키고 싶은 소중한 존재들이랍니다. 평소 여기서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듣게 되는데 특히 시댁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시댁과 특별한 가족이 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아껴주는 가족이 될 수 있던 저의 사연 잘 들어봐 주세요. 전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다시 떠올려봐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힘들어지기도 하네요. 저한텐 늦둥이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 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훌륭하신 분들이랍니다. 특히 아버진 형사로 일하셨는데 퇴근하고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왔어요? 그럼 아빠가 멋지게 해결하고 왔지. 우와, 우리 아빠 최고 멋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형사로 일하는 아버지를 멋있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업 특성상 아버지는 가족보다 일이 더 먼저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서 집안일과 육아까지 전부 도맡아 하셨던 겁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아버지한테 한숨을 쉬면서 말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예 밖에서 살지 뭐하러 들어왔어? 당신이랑 애들 보러 왔지. 가족들 보러 온 거 맞아?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 잠깐 들린 거 아니고? 무슨 소리야? 아니지. 당신 왜? 뭐 힘든 일 있었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말만 해. 아버지는 어머니가 화난 표정을 지으면 팔을 걷으면서 다 돕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처럼 금방 다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아버지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정신없이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답답한 듯 하소연을 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나가고 나면 절 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주셨어요. 혜정아, 아빠가 또 나갔어. 그치? 아빠 매일 바쁜 것 같아.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우리가 밤에 잘 잘 수 있는 거야. 나쁜 사람을 잡아야 안전하게 살지. 그렇지? 응, 맞아.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그러니까 혜정이가 조금 서운해도 우리가 아빠를 이해해주자. 알겠지? 알겠어. 난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늘 바빴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저희 남매를 혼자서 돌보셨어요. 그때 제가 유치원생이었을 때였는데 항상 아버지에 대해 좋게 말해주셨죠. 그래서 저한테 아버진 늘 슈퍼맨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7살 무려 늦둥이 동생을 혼자서 돌보던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제 막 돌진한 남동생을 어머니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전 작은 손으로 어머니를 돕겠다면서 나서기도 했어요. 엄마, 내가 애기 손수건 잘 접어놨어. 잘했지? 우리 혜정이 손이 아주 야무지네. 고마워. 별거 아닌 작은 일을 해도 칭찬을 아끼지 않던 어머니 목소리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툴렀지만 어머니 곁에서 남동생을 살뜰히 챙겼죠. 어렸던 제 눈에도 남동생이 참 귀여웠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동생을 아끼면서 귀여워했었죠. 애기야, 누나야. 얼른 커서 누나랑 같이 학교 가자. 그때는 동생이 생긴 게 마냥 기뻤습니다. 늘 동생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전 남동생을 많이 아꼈어요. 얼른 동생이 커서 같이 놀 수 있길 바랬는데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7살이던 해에 살던 집에 큰 불이 나고 만 거예요. 그때 전 유치원에 있었고 아버지는 집을 비운 상태였죠. 집이 화마에 휩싸이는 순간 집에 있던 사람은 엄마 어린 남동생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돌진한 남동생 낮잠을 재우다가 전기장판 화재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도착했을 땐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집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화재 진압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던 엄마와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던 아버지는 땅을 치면서 오열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보. 다 내 탓이야. 내가 당신이랑 내 자식도 못 지켰어. 이거 다 꿈일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일 거야. 아니야. 오열하면서 화재 현장으로 가려는 아버지를 소방관들이 붙잡았습니다. 이성을 잃고 오열하는 아버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할 만큼 너무 충격이 컸죠. 그 후 엄마 남동생 장례를 치르는데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울던 아버지의 슬픈 울음소리가 저까지 슬프게 했습니다.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했어. 내가 조금만 더 가정적이고 생각이 깊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 다 나 때문이야. 밖에서 일한다고 당신이랑 내 아들 소홀하게 대해서 정말 미안했어. 나한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당신한테 사죄하고 싶어. 당신이랑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 영정사진을 보면서 울기만 하는 아버지 옆에서 저도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말도 잘 듣고 동생도 잘 돌볼 테니까 다시 혜정이 보러 와요. 엄마랑 애기랑 보고 싶은데 이제 어디서 봐요? 제가 엄마를 부르면서 울 때 말없이 저를 안아준 사람은 할머니셨습니다. 한순간에 엄마와 남동생까지 잃은 전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바쁘다 보니까 절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할아버지 먼저 보내고 혼자 살던 할머니 댁으로 가서 아버지와 저 할머니까지 셋이 살게 된 겁니다. 얼떨결에 손녀딸을 키우게 된 할머니는 무한한 사랑으로 절 키워주셨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땐 아침마다 머리도 곱게 빗겨주면서 저한테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혜정아, 할미가 머리 묶어주는 거 어때? 마음에 들어? 네, 할머니가 묶어주면 점심 먹을 때까지 안 풀려요. 그러냐? 혜정이 밖에서도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지. 할머니, 근데 어제는 머리끈이 짝짝이었어요. 양쪽 같은 색으로 묶어주세요. 아이고, 그랬어? 헬미가 눈이 침침해서 못 봤네. 오늘은 짝 맞춰서 해줄게. 할머니는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엄마 없는 티가 안 나야 한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할머니는 제 얼굴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말하셨습니다. 어디 보자. 혜정이 눈이랑 입만 닫고 에이, 고양이 세수하고 나온 건 아니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어제 귀까지 닦으라고 해서 구석구석 씻었어요. 헬미가 보면 알지. 이리 와봐. 헬미가 코 한번 풀어줄게. 정말 다 씻었는데? 귀신 눈을 속여도 할미 눈은 못 속여. 이리 와. 양치까지 하고 가야지. 그때는 학교에 가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땐 장난처럼 놀리는 수준이었는데 한 학년씩 올라갈수록 저를 때리는 친구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상처가 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걸 본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혜정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부딪혔어요. 뭐? 이게 어딜 봐서 장난치다 생긴 상처야.
긁힌 것도 아니고 얼굴에 까진 상처가 있잖아. 바른 대로 말 못해? 아버진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호통을 치면서 말하셨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화를 내는 아버지한테 서러워서 눈물만 흘렸어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절 보고 놀란 아버진 깜짝 놀라 절 안아주면서 달래주셨습니다. 아빠가 혜정이 혼내려고 소리 지른 게 아니야. 혜정이가 솔직하게 말해줘야 아빠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해봐.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안 놀아줘. 나한테 냄새 난다고 그러고 소풍 가도 나랑은 짝하기 싫다고 다 피했어. 그리고 어제는 같은 반 친구가 난 때려도 학교까지 와줄 엄마가 없다고 때렸는데 나도 너무 슬펐다고. 근데 왜 아빠까지 나한테 소리 질러. 아빠 미워.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떠난 후 전 아버지 앞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걸 전부 실토하고 엄마를 찾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말에 충격을 받고 또 한 번 저를 안아주셨어요. 할머니도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들으시고 소리 없이 우셨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셨지만 결국 아무도 채워주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엔 아버지가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진 절 부르면서 말하시더군요. 혜정아, 아빠가 운동 가르쳐 줄게. 우리 운동 배우러 가자. 운동? 나 운동 싫어. 나도 피아노 미술 같은 거 배우고 싶어. 아빠 말 잘 들어봐. 친구들이 혜정이 괴롭힐 때마다 아빠가 학교로 갈 수가 없어. 그럼 혜정인 누가 지켜야겠어? 네 몸은 네 스스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 아빠가 너한테 영영 있어줄 순 없잖아. 그때 전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어머니처럼 날 떠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태권도, 검도 등 다양한 운동을 배우면서 컸습니다. 아버지의 강한 교육법 덕분에 전 어디 가서 무실당하거나 기가 죽은 채 크진 않았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강한 교육과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할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연세가 많던 할머니는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눈을 감기 직전에 저한테 남기신 말 때문에 전 그때 눈이 따가울 만큼 대성통곡을 했네요. 할머니는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힘겨운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혜정아, 헬미가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우리 손녀 엄마도 없이 할미 손에 큰다고 그동안 서러운 것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할머니, 나 이렇게 키워줘서 정말 감사해요. 난 할머니 덕분에 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서 나 시집 가는 것도 봐야죠. 네? 할머니, 힘 좀 내세요. 아니야, 혜정아. 난 네가 이렇게 커준 거 본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잘 자라줄 거라고 믿어. 항상 지켜볼 테니까 꼭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되는 멋진 사람으로 살길 바란다. 우리 손녀, 할머니도 네 덕분에 행복했어.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떠난 어머니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절 키워준 할머니를 보내는 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절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신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먼저 떠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랏밥 먹고 사는 것도 제가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랏밥 먹는 직장에 들어간 저를 보고 아버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절 축하해 주셨습니다. 내 딸 혜정이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멋지게 큰 거예요. 그동안 저 키워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아버지는 가슴 벅찬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무래도 삶의 풍파를 모두 같이 겪다 보니까 아버진 절 애틋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첫 직장에 들어가 얻은 게 또 있었어요. 바로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하나뿐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를 가장 마음에 들어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연애 6개월 차에 전 아버지께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때 제 남자친구를 처음 본 아버지는 감탄하면서 말하셨어요. 혜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어찌나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는지 내가 아주 외울 정도라니까. 아닙니다. 혜정이가 절 많이 이해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운 게 참 많아요. 말도 참 예쁘게 하는 게 마음에 쏙 드네. 난 우리 혜정이가 나처럼 투박한 사람 말고 다정한 사람 만나 사랑만 받고 사는 게 소원인 사람인데 내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혜정이한테 지금처럼 다정하게 잘 대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네, 제가 혜정이 외롭지 않게 다정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크는 동안 아버지는 참 엄하고 투박한 아버지셨거든요. 마음만큼은 늘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분이셨지만 형사가 직업이었던 아버지는 늘 바쁘셨죠. 그래서 표현할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부족했던 겁니다. 그때 처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보고 난 뒤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에도 놀러 갔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곰탕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하길래 밥 먹을 겸 해서 갔던 거죠.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저와 남자친구는 저녁 시간을 피해서 갔어요. 저를 본 어머니는 반가운 목소리로 곰탕을 한 그릇 주시면서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동이가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 처자를 만났을까? 안목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얼른 들어요. 먹고 모자라면 더 줄게요. 푸짐한 곰탕 한 그릇을 주신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칭찬 일색이셨어요. 처음 받아보는 칭찬 세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 비우고 나니까 식당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홀에서 서빙하는 직원이 한 분뿐인 거예요. 그때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보면서 묻더군요. 오늘 일하시던 아주머니 안 나오셨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오늘 못 나왔어. 아프다는 사람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 다 먹었으면 얼른 나가봐. 엄마가 돈 줄 테니까 가서 데이트해. 어머니는 앞치마에서 현금을 꺼내주면서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때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차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밥값하고 갈게요. 뭐? 밥값을 하겠다고? 네, 이렇게 맛있는 곰탕도 먹고 데이트 비용까지 받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저 아르바이트 많이 해봐서 서빙 잘해요. 저도 앞치마 주세요. 아유, 됐어. 얼른 그냥 가. 남의 집 딸을 내가 어떻게 부려먹어. 잘 먹었으면 됐으니까 어서 가. 아니에요. 오늘 밥값을 하고 가야 다음에 또 놀러 오죠. 저도 앞치마 좀 멜게요. 저는 말리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곧장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라 밀려오는 손님들의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하면서 남자친구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하니까 얼떨결에 같이 쟁반을 들고 손님들이 먹고 간 자리를 치우고 있었죠. 그걸 본 어머니는 당황하시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저녁 손님을 치르고 난 뒤에 어머님은 한숨을 돌리면서 말하셨습니다. 새초롬하게 생겨서 이런 일 못할 줄 알았는데 제법 잘하네. 저 대학교 내내 아르바이트 쉰 적이 없어요. 제 용돈을 제가 벌어서 다녔거든요. 정말? 생활력이 강하네 아주. 자주 놀러와서 밥 먹고 가. 그땐 일할 생각 말고 먹고만 가. 또 일한다고 하면 내가 다시는 못 오게 할 거야. 수동아, 네가 여자친구 단속 좀 잘해야겠다. 어머님의 말에 남자친구는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땐 제가 밥 다 먹자마자 데리고 나갈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전 너무도 좋았습니다. 워낙 맛집이기도 했지만 어머님의 손맛을 느낄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았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종종 놀러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직원분들 마실 아이스 커피까지 사가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절 말리면서 말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오라니까 왜 맨날 이런 걸 사와?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어머님이 맨날 저 양도 많이 주시는 걸 다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수동이 여자친구 더 주는 게 뭐 어때서? 우리가 남도 아니고 앞으론 그냥 와. 저는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항상 간식거리라도 사갔었는데 어머님은 그걸 미안해 하시더군요. 그때 전 어머니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애를 썼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남자친구도 저희 아버지께 참 잘했기 때문이에요. 연애가 1년이 넘어가고 저희가 30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모님까지 챙겼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일이 바빠서 아버지 생신을 놓쳤던 적이 있습니다. 전 뒤늦게 아버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제가 바빠서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괜찮어. 수동이가 와서 밥도 사주고 내 옷도 사주고 갔어. 남자친구가요? 아니, 둘이 어떻게 알고 만난 거예요? 아, 저번에 나한테 자기 번호를 알려주더라고. 네가 워낙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만약 네 전화 안 받으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자기 번호를 주고 가더라. 애가 참 경우가 바르고 좋은 사람 같아. 둘이 나 빼고 많이 친해졌네. 근데 왜 나한테는 아빠 생일에 같이 밥 먹었다고 말을 안 했지? 너 신경 쓸까 봐 그랬겠지. 으이구, 여자애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 되겠어? 아버지의 말에 전 깜짝 놀랐죠. 솔직히 여자친구도 없이 아버지를 따로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챙겼던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던 남자친구의 배려에 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 어머니를 잠깐 뵙더라도 절대 빈손으로 안 가려고 신경 썼고요. 특히 어머님 식당에 아버지도 같이 일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챙기고 싶었죠. 그렇게 듬직한 남자친구와 전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연애 2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행복한 상상만 하던 그때 저한텐 또 한 번의 슬픈 시련이 찾아왔어요. 바로 하나뿐인 혈연이었던 아버지가 심혈관 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시던 중에 합병증이 겹치면서 세상을 등지고 마신 겁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다 잃게 된 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사랑을 안 주는 척하는 분이셨지만 늘 저를 위해주던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가 떠난 뒤 더 큰 슬픔에 힘들어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보게 된 아버지 지갑에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 사진은 제가 초등학교 입학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아버지는 20년 동안 간직하면서 절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빠. 저는 바닥을 치면서 울었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를 달래주다가 남자친구는 같이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전 또 한 번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일 뿐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와주신 거예요. 전 너무 놀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네가 이렇게 큰일을 당했는데 당연히 와야지. 아이고, 얼굴이 벌써 반쪽이 됐네.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나한테 털어놔. 지금 많이 울어. 괜찮어. 전 엄마 품처럼 따뜻한 남자친구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빈소로 와준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덤덤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사돈, 편히 가세요. 따님 걱정은 마시고 거기선 행복하세요. 따님은 제가 잘 보살펴 줄게요. 잘 키워주셔서 야무지고 강하게 컸어요. 그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부디 아무 걱정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의 덤덤한 말에 전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저한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슬프고 감사한 마음에 울기만 하는 저를 남자친구 아버지가 또 한 번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그러면서 제 등을 두드려주면서 말하시더군요. 네 심정이 오죽하겠니?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겠지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옆엔 수동이도 있고 우리도 있잖니.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큰 슬픔에 잠기지 말거라. 감사해요, 아버님. 이렇게 와주신 것도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예비사돈이 이렇게 간 건 우리도 참 가슴 아픈 일이구나. 그러니까 혼자 슬퍼하지 말고 우리 같이 슬퍼하자. 슬픔을 같이 나누자고 말하는 시부의 말에 전 정말 힘이 됐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없었다면 전 훨씬 더 오래 슬퍼했을 겁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 덕분에 아버지의 장례를 잘 끝낼 수 있었어요. 그 후 6개월 뒤 전 정식으로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전 허전한 마음에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전 한 가지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됐죠. 그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일이었어요. 시누이가 결혼한 뒤 시부모님 두 분만 살고 있던 집에 저와 남자친구가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때 시어머님은 깜짝 놀라 말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끼리 살지 못하러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수동이 네가 그러자고 한 거야? 아니에요. 혜정이가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요. 뭐? 혜정아, 너 우리랑 사는 거 불편하지 않겠어? 시어머님은 제가 불편해할까봐 걱정하면서 말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오히려 좋아요. 가족 다 같이 살면 좋잖아요. 전 꼭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아주 대단한 며느리를 받네. 너희만 괜찮다면 우리야 좋지.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전 시댁에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워낙 보고 배운 게 없다 보니 살림에 서툴러서 어머님께 많이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김장을 할 때도 꼭 어머님 옆에서 하나씩 배우려고 했어요. 제가 어설프게 따라한 겉절이를 어머니께 한 입 드렸는데 드시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면서 말하셨습니다. 아이쿠야, 겉절이에 뭘 넣은 거야? 따라하는 건데도 맛이 이런 거야? 어머님,
저 겉절이 처음 해봐요. 아이고, 참. 그래,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봐. 자, 내가 간부터 다시 맞춰볼게. 잘 봐.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손맛을 따라하고 싶어서 어깨 너머로 배워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맛집을 운영하던 어머님의 손맛을 따라잡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어머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집에만 오면 힘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나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안색이 통 안 좋아요. 요즘 배달로 자주 시키는 집이 있는데 맨날 일점만 주면서 주문은 매일같이 하고 있어서. 네?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 번호로 오는 주문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번호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어머님의 말을 듣자마자 이건 누군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어머님 식당 근처에 비슷한 국밥 가게가 생겼는데 범인은 그 가게일 거라는 촉이 온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그 가게를 슬쩍 쳐다봤어요. 그러자 사장이랑 아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한창 바쁜 저녁 시간이 지나고 저는 또 평점을 1점만 주는 그 주소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주소에는 경쟁업체 사장과 그 아들이 여러 전화기를 들고 또 주문을 하려는 겁니다. 거기가 공원이었는데 전 두 사람을 보고 소리치면서 다가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뭐야? 놀랬잖아. 당신 뭐야? 나 지금 당신들이 주문하고 있는 꼬리곰탕 가게 며느리다. 왜? 누구라고요? 아주 현행범으로 딱 걸리셨어요. 영업 방해죄로 줄줄이 죄명 달고 고소당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폰이 다 몇 개예요? 이거 다 어디서 났어요? 아, 그게 바른 대로 말해요. 저희 가족들이랑 친척들 거 몇 개랑 다 모은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명예훼손에다가 영업 방해까지 해서 고소할 거니까 딱 기다려요. 전 그렇게 현장 증거 사진을 찍어 경쟁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날 이후부터 악성 평점을 남기는 사람이 사라지더군요. 그걸 보고 어머님은 기뻐하면서 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주 큰일 했네. 요즘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얼마나 했는지 몰라. 어머님,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할게요. 어머님은 걱정이 많았는데 해결됐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경쟁업체를 고소하고 나니까 저희 쪽으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어요. 심지어 어머님 가게로 직접 찾아와 경쟁업체 사장과 아들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동네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기 싫다면서 500만 원의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쟁업체 사장한테 종이와 펜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각서 쓰세요. 내가 동네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합의금 500에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라고 각서라도 받아야겠어요. 그럼요. 고소도 취하해 주셨는데 이거 100장이라도 써야죠.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결국 경쟁업체 사장은 각서에다가 합의금으로 일단락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맛으로 승부 안 하고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폐업을 하더군요. 음식점에서 음식이 맛이 없는데 손님들이 가겠습니까? 아무리 저희 어머님 가게에 악플을 남겨도 맛으로 승부하는 어머님 가게를 이길 수는 없던 겁니다. 그때 어머님은 폐업하는 경쟁업체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음식점은 음식만 정직하게 만들어도 반은 해먹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되네. 어머님의 말씀처럼 정말 어머님과 아버님은
정직하게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그걸 아는 손님들이 어머님 손맛을 잊지 못하고 단골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시면 잃는 것도 있더라고요. 바로 주방에서 오랜 시간 같이 보조를 해주시던 아버님이 폐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인생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머님은 식당을 혼자서 운영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 식당에 들리고 남편은 아버님 병실로 갔죠. 퇴근하고 가면 딱 저녁 시간이라서 어머님이 한창 바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 어머님은 손살을 치면서 말하셨어요. 아이고, 퇴근했으면 집으로 가지 뭐하러 여길 와. 집에 가면 혼자 있어서 밥맛이 안 나요. 여기서 국밥 한 그릇하고 어머님 좀 도우려고 왔어요. 아이고, 애도 아니고 혼자서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저 아직도 애인가 봐요. 남편이 아버님 병원으로 가서 전 이쪽으로 왔어요. 내가 아주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네. 어서 거기 앉아봐. 내가 한 그릇 해줄게. 저는 늘 조금 뒤에 앉아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국밥을 기다렸어요. 그때는 아직 한산할 시간이라 조금 한적했죠. 어머님이 국밥을 주시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제 대각선 자리에 덩치가 좀 있는 남자가 자리를 잡고 앉더니 큰 소리로 주문하더군요. 여기요, 양지곰탕 하나 주세요. 네네, 양지곰탕 하나요. 어머님은 익숙하게 주문을 받으셨어요. 하나둘 손님이 들어오고 음식들이 하나둘 테이블마다 서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국밥을 먹으려는데 제 대각선에 있던 남자 움직임이 수상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척하면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큰 덩치가 꼼지락거리면서 주머니에서 뭘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어요. 직감적으로 수상한 사람이라는 걸 감지한 전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까만색 작은 돌을 꺼내더니 국밥에 넣는 게 아니겠어요? 전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사기를 치는 일당이 있다더니 제가 딱 그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또 뭐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 치아와 빨간색 액체였어요. 와, 그걸 보자마자 평범한 손님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전 직업 특성상 현장을 더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렇게 5분 뒤 그 남자는 갑자기 왼쪽 볼을 부여잡으면서 소리를 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 이빨. 덩치 큰 남자가 밥을 먹다 말고 벼랑간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봤어요.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놀라시고 어머님은 더 크게 놀라 쳐다보셨죠.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덩치 큰 손님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손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아줌마야, 사람 먹는 밥에다가 돌을 집어넣으면 어쩌자는 거야?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는 돌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돌 아니고 뭔데? 얼마 전에 임플란트 한 건데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장사 이딴 식으로 할 거야? 그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는 어머님을 보고 소리까지 질렀어요. 아무리 장사를 오래 했더라도 어머님이 당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덩치까지 큰 남자가 소리까지 지르고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떨린 목소리로 힘겹게 사과만 반복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음식 다시 해드릴게요. 아니, 맛집이라고 해서 왔더니 돌이 나왔는데 다시 해준 걸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국밥에 돌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드세요. 예? 여기서 밥 잘못 먹으면 저처럼 피 봅니다. 피! 그 남자가 목청껏 소리치니까 손님들이 정말로 숟가락으로 국밥을 휘젓고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그걸 본 어머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하면서 말하셨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피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저랑 대화하시죠. 아, 말로만 죄송하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에?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남자한테 어머님은 완전히 말리고 만 거예요. 그걸 다 지켜본 전 이렇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숟가락으로 탁자를 탁탁 치면서 화를 내는 남자한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자, 정지. 여기서 인생 끝내기 싫으면 그 손 정지. 뭐야? 너 누군데 여길 껴? 와, 나 누군지 알면 후회할 텐데.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사과하면 내가 고려는 해볼게. 이것 봐라. 안 그래도 밥 먹다가 돌 씹어서 짜증나는데 이게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뭔데? 제가 기회를 줬음에도 끝까지 소리를 질러대는 그 남자를 보면서 저는 호통을 치면서 말했어요. 나 대한민국의 민중의 지팡이, 대한민국 경찰이다. 너네 같은 깡패놈의 새끼를 잡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너 오늘 잘못 걸렸어, 이놈의 자식아. 뭐라고? 그때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소리치니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제가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주니까 눈을 비비면서 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찍었던 휴대폰 영상을 재생시키면서 하나씩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아주 딱 걸렸어. 아직도 이런 잡범들이 있네. 내가 아까부터 다 봤거든? 네 그 주머니에서 별거 다 나오는 거. 넌 밥을 주머니로 먹니? 왜 치아가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돌을 씹었다니까요? 이게 끝까지 거짓말하네. 주머니에서 돌 꺼내는 거 못 봤을 것 같아? 수상한 애들은 꼭 수상한 티를 내고 다녀서 걸리더라.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면 자, 이거 봐. 네가 주머니에서 꺼내고 넣고 있잖아. 봐봐.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어머님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셨어요. 영상엔 정말 그 남자가 사기를 치려고 밑밥을 까는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혀있던 겁니다. 그걸 보고 궁지에 몰린 남자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소리쳤습니다. 이거 보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짓을 하니? 감히 우리 어머님 가게에서 쇼를 해? 너 이름이랑 연락처 대. 내가 왜 당신한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도 말 안 해? 사기를 쳤으니까 불신검을 하지. 빨리 이름이랑 연락처. 난 묵비권을 행사할 거니까 알아서 해. 어디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몰아가? 선량한 시민? 대한민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잡범에 불과한 게 어딜 시민 행세야? 뭐? 잡범? 이게 여자라고 봐주니까 기어오르네 아주. 너 잡범한테 당해볼래? 그놈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 반사적으로 태권도 발차기가 나왔고 그놈의 턱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턱을 제대로 맞은 그놈이 턱을 잡고 소리치더군요. 아, 경찰이 사람 잡네.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때려도 되는 거야? 야, 네가 먼저 나한테 달려들었잖아. 난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끝까지 턱을 잡고 아파 죽어하는 놈을 그대로 두고 저는 손님들을 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보셔서 대충 아시겠죠? 이 사람이 국밥에다가 직접 돌 넣고 치아까지 부러진 척한 사기꾼이에요. 이 가게는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 적 있는 곳이고 30년 동안 국밥 정직하게 팔아서 자식들도 다 키우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선량한 어머님께 이런 잡범이 붙었는데 제가 가만히 둬야겠습니까? 제가 저희 손님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맛있게들 드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웅성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와, 너무 멋있다. 역시 경찰은 촉이 달라. 난 깜빡 속을 뻔했어. 우와, 너무 멋있으세요. 우우우, 대한민국 경찰 짱! 그때 어머님과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들도 그제야 안심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든든한 며느리 둬서 좋으시겠다. 그러니까 귀염귀염해서 어떻게 경찰 하나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는 사이 전 어머님을 보호해드리려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동료 경찰들이 와서 그 자범을 잡아갈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셨는지 그대로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을 부축해드리면서 물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청심환이라도 사올까요? 아휴, 나 정말 10년 감수했다. 정말 그 순간 진짜 숨을 못 쉬겠더라니까.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도 가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혼자 당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저런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이고, 그래.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덕분에 구사일생했네. 어머님은 많이 놀라셨는지 이마에 식은땀까지 송글송글 맺혀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머님을 일찍 집에 모셔드리고 저랑 원래 일하시던 식당 아주머니들과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주방 이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집에서 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그 잡범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그놈은 이미 사기 전과 팔범이었고 완전히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던 놈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지명 수배까지 된 상태였는데 저한테 꼬리가 잡히고 말았던 거죠. 결국 잡범이 직행한 곳은 바로 교도소였습니다. 정말로 저희 어머님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장사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저렇게 사기치는 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화가 났어요. 아버님은 수술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그 사건을 듣고 저한테 고맙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큰일을 했다면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자 이 집안 며느리잖아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아주 복덩이가 따로 없네. 아버님은 힘든 수술을 마치고 오셔서 한동안 항암 치료에만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플 때 벌어진 일이라서 어머님께 더 미안해하셨죠. 하지만 워낙 인고 부부나 다름없는 분들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더 걱정해주기 바쁘셨어요. 그날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시부모님은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시면서 지내세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절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좋답니다. 비록 어린 시절엔 외로웠을지라도 앞으로는 화목하게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아침마다 어머님이 고봉밥을 주시면서 챙겨주시는 아침밥이 정말 든든하답니다. 심지어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체중이 많이 줄었던 아버님도 이제는 살도 오르시고 많이 건강해지셨답니다.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네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받은 사랑을 먼 훗날 제 아이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눌 줄 안다고 하죠. 저는 외롭게 크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께 받았던 소중한 사랑들도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